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임금의 어진 다스림이 온 나라에 미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던 시절이었습니다. 허나 태평성대라 하여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경상도 안동 땅의 한미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이결이라는 젊은 선비에게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제 자신의 처지를 더욱 사무치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래 대대로 문관을 배출한 명문이었으나 조부께서 억울한 당쟁에 휘말려 벼슬길이 막힌 뒤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이름뿐인 양반 신세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서책 몇 권과 선비로서의 꼿꼿한 자존심뿐이었지요. 허나 이결은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을지언정 눈빛만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빛났으며 그 기계는 깎아지른 절벽의 소나무와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글에 막힘이 없었고 틈틈이 익힌 무예는 어지간한 장정 서너슨 너끈히 상대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자 이제 한양으로 떠나려 합니다. 이번 과거에서 반드시 이름을 떨쳐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이 땅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오냐 내 아들아. 부디 뜻을 이루어라. 허나 기억하거라. 칼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며 지식은 뽐내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거라.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결은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달랑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진 채 머나먼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밤낮으로 걸었을까요? 충청도 땅을 지날 무렵 그는 험준하기로 이름난 계룡산 자락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땅거미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자 이결은 산중에 있다는 고찰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산의 정적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 필시 산짐승이라도 만난 모양이로구나. 이결이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정신을 집중하는데 뒤이어 사내들의 다급한 외침과 쇠 부딪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온 산을 뒤흔드는 맹수의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틀림없었습니다. 크앙! 모두 물러서지 마라. 아가씨를 지켜야 한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이결은 지체 없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 잡던 선비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랜 몸놀림이었습니다. 비탈길을 단숨에 뛰어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호위무사로 보이는 장정 대여섯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산처럼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가 시뻘건 입을 벌린 채 마지막 남은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호랑이의 앞에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앞발로 땅을 긁어대는 호랑이의 위세에 눌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결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허리춤에 찬 단도를 뽑아들까 망설였지만 저 거대한 짐승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도망쳐야 옳은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등을 돌려 절로 뛴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허나 스승께서는 늘 의를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눈앞에서 무고한 목숨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도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 축생아, 어디서 사람을 해하려 드느냐. 이결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땅에 나뒹굴던 기다란 나뭇가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난 호랑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호랑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결은 날렵하게 여인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은 볼품없는 나뭇가지였으나 그의 등은 천길 낭떠러지보다도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낭자? 어서 이곳을 피하십시오. 그는 여인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막아선 낯선 사내의 넓은 등을 보며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구원자.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크르르릉 호랑이는 자신의 사냥을 방해한 불청객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이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뭇가지를 고쳐 잡고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가냘픈 선비와 굶주린 맹수의 대결,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이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쇠갈퀴 같은 앞발이 허공을 갈랐고 그 바람만으로도 숲의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지요. 아, 저런 맹수의 발톱에 한 번이라도 스치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습니다. 허나 이결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살짝 비틀어 호랑이의 공격을 흘려보낸 뒤 손에 든 나뭇가지로 맹수의 가장 약한 부분인 눈을 후려쳤습니다. 크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호랑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것이지요.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짐승은 더욱 맹렬하게 이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는 듯한 사투였습니다. 이결은 덩치 큰 호랑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날랜 몸놀림과 순간의 기지만을 믿고 짐승의 기운이 빠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위와 나무를 방패 삼아 피하고 또 피하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던 호랑이가 결정적인 빈틈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호랑이의 등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맹수의 목을 팔로 단단히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컥컥 숨이 막힌 호랑이는 이결을 떨어뜨리려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거대한 나무에 등을 부딪히고 바닥을 뒹굴었지요. 그때마다 이결의 온몸에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맹수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선비님, 위험합니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이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굵은 눈물방울이 가득 맺혀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거칠게 날뛰던 호랑이의 움직임이 서서히 멎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뚱이가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결은 그제야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휘청이는 걸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낭자. 그 말을 끝으로 이결의 몸이 기둥처럼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을 쏟은 탓에 정신을 잃고 만 것이지요. 선비님, 정신 차리십시오, 선비님. 여인은 울부짖으며 쓰러진 이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미복 차림으로 자맹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공주 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이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맹수의 발톱에 직접 찢긴 상처는 없었지만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왼쪽 팔은 부러진 듯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급히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이결의 팔을 동여매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호위무사들을 불러 그를 부축하게 했습니다. 어서 이분을 모셔라. 근처에 있다는 산사로 가야겠다. 연희의 명에 따라 일행은 이결을 업고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산사에 도착한 연희는 주지스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장 조용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손을 일절 빌리지 않고 밤새도록 이결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와 흙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었지요. 촛불 아래 드러난 이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반듯한 콧날에서는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구하셨습니까? 일이 다치실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이결은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에서 곤히 잠든 연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결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에 연희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덕분에 괜찮습니다. 낭자께서 밤새 간호해 주신 모양입니다. 이결은 부러진 팔의 통증도 잊은 채 오히려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선비님의 함자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뿐입니다. 소생은 안동에 사는 이결이라 합니다. 그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결 참으로 고운 이름이십니다. 저는 이 근처 고을 현감의 딸 연희라 합니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공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고요하고 진솔한 만남이 복잡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이 용감하고 어진 선비와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현감댁 아기시셨습니까? 이제 몸도 추스르셨으니 어서 댁으로 돌아가심이 옳을 듯합니다. 아닙니다. 선비님의 몸이 다 나으실 때까지 제가 곁에서 보살펴 드려야지요. 저 때문에 일이 다치셨는데 어찌 저만 편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하도 진실하여 이결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사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정성껏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이결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결은 그런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마주 앉아 시를 짓고 세상의 이치를 논했습니다. 연희는 이결의 깊은 학식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이결은 연희의 총명함과 따뜻한 성품에 하루가 다르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모를 인연의 시작이었답니다. 산사의 며칠은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이결의 부러진 팔은 빠르게 아물었고 멍들었던 몸도 제빛가를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를 들었고 밤에는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시를 논했지요. 연희는 이결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그의 뜨거운 포부에 연희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참으로 큰 꿈을 품고 계시는군요. 부디 그 뜻을 이루시어 어지러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연희의 진심 어린 응원에 이결은 오히려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의 포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치기 어린 꿈이라 비웃지 않고 이렇듯 맑은 눈으로 믿어주는 이는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직 소생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미천한 선비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선비님의 그릇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언젠가 용이 되어 하늘로 솟아오를 분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결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연희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현감의 귀한 딸이요. 자신은 가진 것 없는 시골 선비일 뿐. 감히 넘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결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를 향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으로 돌아가야 할 공주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임금께서는 이미 그녀의 혼처를 정해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이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신분에 부담을 느껴 멀어진다면 이 꿈 같은 시간마저 깨져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선비님, 이제 몸도 거의 다 나으셨으니 곧 한양으로 떠나시겠군요. 어느덧 이별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 연희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결은 알아차렸습니다. 네, 낭자. 더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시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은 가슴에 가득했으나 어느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이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께서는 언제 댁으로 돌아가십니까? 저도 내일 떠나려 합니다. 아버님께서 몹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몸 조심하여 돌아가십시오. 그날의 일은 잊으시고 다시는 험한 산길에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이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의 말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선비님이야말로 몸 성이 한양에 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장원 급제하십시오. 제가 멀리서나마 선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는다면 서로의 마음에 품은 연모의 정을 감추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결은 동이 트기도 전에 길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나서자 연희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뜰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한양까지 가시는 길이 험할 터이니 노잣돈에 보태십시오. 제 작은 성의입니다.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결은 차마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받겠습니까? 낭자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제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 드리는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만약 선비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저는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연희의 간곡한 청에 이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주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두둑한 엽전과 함께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의 한쪽 귀퉁이에는 연희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지요. 그럼 몸 성이 가십시오. 낭자께서도 부디 강령하십시오. 이결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연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결은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미련을 끊어내듯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저 가슴속에 아련한 그리움만을 품고서 말입니다. 연희와 헤어진 후 이결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해 더욱 빨라졌습니다. 괴나리 보찜 속에서 은은한 매화향을 풍기는 연자, 손수건은 그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지요. 산사에서의 짧은 만남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글귀보다도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연희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격려는 그가 품었던 꿈에 더욱 단단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저 벼슬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고운 심성을 지닌 이들이 더는 험한 일을 겪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결은 연희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을 모두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는 낡은 비석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남산골의 한 허름한 셋방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방세조차 내기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희가 쥐어준 노잣돈을 쪼개 낡은 책 몇 권을 더 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여보게 이선비, 그렇게 공부만 하다간 몸이 축나네.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게나. 괜찮습니다, 주인장. 제게는 지금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옆방 선비들의 술자리 권유도 주인집 할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사서우경의 글귀와 경세의 방책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촛불이 꺼지고 먹물이 마를 때까지 그는 쉼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때로는 몰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주변 선비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를 독한 선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독했던 것은 매일 밤 꿈속에서 어른거리는 연희의 모습을 애써 지워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 다정한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이결은 더욱 거세게 책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그의 학문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백성의 고단한 삶을 논하는 대목에서는 산중에서 만났던 연희의 위태롭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관리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구절에서는 그녀의 맑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답안지에 그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 그 첫 관문인 초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험장인 성균관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이결은 그들 틈에 섞여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리고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연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낭자 소생이 오늘 당신의 믿음에 보답하려 합니다. 초시와 복시를 거치는 동안 이결의 답안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현실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것을 풀어내는 유려한 문장력은 시험관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종 33인을 뽑는 전시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시는 임금이 친히 시험을 주관하는 과거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전시가 열리는 날 이결은 난생 처음으로 궁궐에 발을 들였습니다. 장엄한 근정전의 위용 앞에 다른 선비들은 주눅이 든 듯 보였으나 이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용상에 앉아있는 임금과 그날의 시제가 적힌 현판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내관이 낭낭한 목소리로 시제를 읊었습니다. 금일의 시제는 치구간민이니 그대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케 할 방도를 논하라. 치구간민. 그것은 이결이 평생을 고민해온 화두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호랑이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용기, 가난한 백성들의 고단한 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한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학문과 그의 마음을 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두 쏟아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움을 이겨내고 학문으로 벼려낸 그의 칼날이 과연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붓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느라 아우성이었지요. 이결은 차마 그 틈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보게 이결 선비. 장원 1세 장원이야. 자네가 이번 식년시의 장원 급제자일세. 제가 장원이라고요? 이결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축하의 말을 건네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장원 급제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붉은 비단으로 만든 합격.
증서인 홍패를 손에 든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얼떨떨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종육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제수받았으니 이는 다른 급제자들보다 수년을 앞서 나가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다음 날 장원 급제자를 비롯한 33인의 급제자들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를 올리기 위해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주재하는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하사품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결은 급제자들의 맨 앞에 서서 용상에 앉은 임금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일어나라. 그대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동량이니 과인의 기쁨이 크다. 특히 이번 장원 급제자의 답안은 과인의 마음을 깊이 울렸으니 참으로 훌륭한 인재를 얻었도다. 임금의 칭찬에 이결은 감격에 젖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얼굴을 뵙고자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용상 바로 옆 화려한 당의를 입고 기품 있게 서 있는 한 여인. 그녀는 바로 연희낭자. 이결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산사에서 그토록 애틋한 인연을 맺었던 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떨잠을 꽂고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천하의 귀한 왕가의 여인이었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바로 이 나라의 공주였던 것입니다. 연희 역시 급제자들 맨 앞에 선 이결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술은 금방이라도 그의 이름을 부를 듯 살짝 벌어졌습니다. 산사에서 헤어진 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사내. 그가 바로 눈앞에 그것도 장원 급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대한 당혹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는지, 왜 그토록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분수를 모르는 꿈을 꾸었는지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때 상황을 알 리 없는 임금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원 급제자 이결은 앞으로 나오라. 과인이 특별히 내릴 하사품이 있느니라. 이결은 멍한 상태로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곁에 선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야, 내가 직접 저자에게 하사품을 내리거라. 이자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더냐. 네. 아바마마, 그게 무슨 연희는 임금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임금은 크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인이 얼마 전 공주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한 용감한 선비가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그 은인을 찾아 상을 내리려 하였으나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하여 안타까워하던 차였다. 그런데 이번 과거의 장원 답안지를 읽다 보니 그 기계와 필체가 필시 예사 인물이 아니라 여겨 뒷조사를 명하였더니 그가 바로 공주를 구한 그 선비 이결이 아니겠느냐. 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임금의 말이 끝나자 어전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 바로 이번 과거의 장원 급제자라니.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저마다 놀라움과 시기가 뒤섞인 눈으로 이결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와 그녀를 다시 이곳 어전 회의장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사품을 들고 이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 그러나 그 사이에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재회는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난 뒤
궁궐은 온통 공주와 장원 급제자의 기이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임금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결을 따로 불러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의 딸을 구한 것도 모자라 이리 훌륭한 제목으로 과인의 앞에 나타나다니. 이는 하늘이 내린 경사다. 짐은 그대를 부마로 삼아 공주를 맡기고 싶으니 경의 뜻은 어떠한가? 부마.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 그것은 조선의 모든 사내가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이결은 차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마가 되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국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개혁의 꿈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절망이 거세게 맞부딪혔습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과분한 영광이오나 이결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영의정 김좌현을 필두로 한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국호는 일륜지대사 중의 대사이며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찌 이리 경솔하게 결정하려 하시나이까. 김좌현이 엎드려 아뢰자 다른 신하들도 기다렸다는 듯 그를 따랐습니다. 옳소이다가 전하. 부마를 간택하는 데에는 엄격한 법도가 있는 법. 저자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시골 출신의 미관말직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옥체를 보존해야 할 공주님의 배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주장은 명백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결이라는 낯선 인물이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들은 이결의 몰락한 가문과 한미한 배경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임금은 노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경들은 지금 과인의 딸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자 과인이 직접 뽑은 장원, 급제자의 인품을 모욕하는 것인가? 근본이 무엇이고 가문이 무엇이란 말이냐? 과인은 오직 그의 충심과 재주를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노회한 권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좌현은 눈물을 흘리는 신용까지 하며 임금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하, 부디 종사를 생각하시어 신들의 충언을 거두어 마시옵소서. 만일 저 미천한 자를 부마로 삼으신다면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옵니다. 신, 이 늙은 목숨을 걸고 아뢰옵나니 부디 성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혼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이결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그는 마치 거친 파도 한가운데 놓인 작은 조각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결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전하, 그리고 여러 대감들. 소생이 미천한 가문 출신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허나 선비의 가치는 가문이 아니라 그가 품은 뜻과 학문에 있다 배웠습니다. 네 이놈,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오만한 입을 놀리는 것이냐? 한 신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결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생, 감히 공주 아기씨를 마음에 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마의 영예를 탐하여 소생의 꿈을 저버릴 생각 또한 없습니다. 그의 말에 임금과 연희 그리고 신하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허나 소생의 충심과 능력을 의심하신다면 시험해 보실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내리신다면 소생의 목숨을 걸고 해결하여 보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생이 공주 아기씨의 곁에 설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임을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은 실로 당돌한 제안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오만함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젊은 선비의 기계와 자신감이 이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과인이 너의 그 기계를 높이 사 기회를 주겠다. 지금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나 조정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낸다면 과인은 너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는 너의 가문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허나 만일 실패한다면 너는 그 오만한 죄를 물어 귀양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그것은 실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외교와 국방이 얽힌 중차대한 문제를 갓 급제한 신출내기 관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 이결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희는 불안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거대한 운명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센 바람 앞에 선 촛불과도 같은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의 손에 자신과 공주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이결이 임금의 명을 받은 지 꼭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궁궐의 서고에 틀어박혀 북방의 지리와 풍토, 오랑캐의 습성에 관한 모든 기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무를 겸비한 자신의 장점을 10분 발휘하여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책을 담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이 북방 문제를 살피니 저들은 굶주림 때문에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옵니다. 무력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하책이며 밭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회유책을 함께 써야 합니다. 허나 그들의 교활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소신에게 정예 군사 500과 한 달치의 군량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들의 근거지로 직접 들어가 칼이 아닌 말로써 단판을 짓고 평화를 얻어오겠나이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적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니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좌현을 비롯한 신하들은 저 젊은 놈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 실성했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의 상소문에서 남다른 비책을 읽어냈습니다. 임금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결의 청을 윤허했습니다. 북방 국경에 도착한 이결은 군사들을 후방에 대기시킨 채 통역관 한 명만을 데리고 오랑캐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막사 안에는 수십 명의 오랑캐 장수들이 칼을 빼들고 그를 위협했지만 이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와 더불어 살 길을 논하러 왔다. 우리 조정에서는 너희에게 밭을 갈 땅과 종자를 내어주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식량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다시는 국경을 넘어와 우리 백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약조를 어긴다면 저 산 너머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군사들이 너희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회유도 공갈도 아니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되 칼을 먼저 뽑지 않는 위엄, 은혜를 베풀되 원칙을 잃지 않는 단호함. 그것은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다스렸던 바로 그 교린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랑캐의 우두머리는 그의 담대함과 지혜에 감복하여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방의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한 것입니다. 한 달 뒤 개선장군처럼 한양으로 돌아온 이결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임금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인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그대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다. 김좌현을 비롯한 반대파 신하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결은 자신의 능력으로 꺾을 수 없는 기계로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날 밤 임금은 궁궐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결과 연희의 손을 마주 잡게 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경의 자격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짐은 오늘 두 사람의 국혼을 온 천하에 선포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결과 연희는 감격에 겨워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앞에서의 첫 만남부터 산사에서의 애틋한 시간, 그리고 어전에서의 기막힌 재회를 거쳐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후 이결은 부마가 되었지만 임금은 그의 재주를 아껴 특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남편으로서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인 연희 공주의 지혜를 벗삼아 평생을 바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사람들은 그를 용상 옆에 또 다른 임금이라 부르며 칭송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골 선비 이결,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사랑과 꿈을 모두 쟁취했습니다. 산사에서 마주쳤던 이름 모를 인연은 마침내 나라의 운명을 함께 짊어질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촛불 같던 그의 삶은 마침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밝은 등불이 되어 오랫동안 이 땅을 비추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